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하고 지붕에서 던졌다는 내용이었죠. 네, 다들 한 번쯤 기사로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외교라는 건 국가 간의 고도의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중요한 국제 재판에서 악명 높은 위증 전과자를 우리 측 핵심 증인으로 채택해버린 꼴이거든요.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자료를 보면 이 포스팅의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죠. 네, 오늘 분석할 팩트체크 보고서들이 그 부분을 아주 매섭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치명적 오류를 지적합니다. 첫째가 시점과 사실관계예요. 내용이 완전 달랐나요? 이게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무려 2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게다가 영상 속 인물은 살아있는 아동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들과의 교전 중에 사망한 시신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잔혹한 아동학대도 아니었고 살아있는 사람을 던진 것도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와, 완전히 기본 전제부터 무너지는군요. 그런데 제가 더 의아했던 건 출처입니다. 일국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라면 정부의 출처를 크로스 체크하는 게 기본일 텐데 그 영상을 가져온 곳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계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대표가 인용한 JVNI0 EX 계정은요, 국제사회에서 이미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의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기로 아주 악명 높은 곳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곳이군요. 네. 심지어 미국 전직 대통령 가족들을 향해서 막 입에 담기 힘든 저급한 조롱을 일삼던 곳이에요. 바로 그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더군요. 이 포스팅에 달린 코멘트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영리를 건드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사요. 이 대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전시 사례를 넘어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에 비유했거든요. 아, 홀로코스트요. 그건 진짜 예민한 문제인데? 네, 그런데 그 글이 올라온 시점이 하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홀로코스트는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깊은 트라우마거든요.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날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이스라엘을 나치에 비유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는데요? 당연히 극대노했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공식 규탄 성명이 나왔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이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포스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이렇게 대놓고 지적을 했죠. 야, 일국의 외교부가 타국의 정치인에게 글 올리기 전에 팩트체크 좀 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네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2년 전 교전 중 발생한 시신 수습 과정을 어떻게 현재의 아동학대로 둔갑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나 해지광과 같은 테러 단체들이 진짜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공격하는 것에는 침묵하면서 왜 조작된 영상으로 이스라엘만 악마화하냐며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습니까? 그 국제적 결례를 인정하고 수습하는 과정을 거쳤나요? 제공된 타임라인 자료를 보면요. 수습보다는 약간 기싸움에 가까웠습니다. 1차 해명에서는 산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라니 다행이지만 시신 훼손도 국제법 위반이다 라면서 가짜뉴스 유포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한 사과 없이 논점을 돌렸고요. 아, 사과보다는 변명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식 성명이 나오자 2차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라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 분석 문서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정치인의 SNS 실수가 외교적 결례로 번졌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지정학 분석 보고서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중동 문제가 아니라 저 멀리 한반도와 아주 깊숙하게 지정학적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북방 전체주의 축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단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독재 국가들끼리 지하에서 거대한 다크웹 공급망을 돌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다크웹 공급망이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주고받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눈앞의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대주는 진짜 배후, 이란이죠.
아, 이란이 배우군요. 그런데 이란이 그 엄청난 미사일과 드론 기술, 지하 땅굴 파는 기술을 혼자 개발했을까요? 서방 정보기관들의 자료는 그 기술의 핵심 공급처로 바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네, 러시아가 에너지를 대고 북한이 무기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란이 중동에서 대리전을 수행하며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이란이라는 든든한 고객이 중동에서 계속 말썽을 피워줘야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 은밀한 거래를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에 날아오는 미사일 부품, 하마스가 숨어있는 땅굴의 설계도가 다 북한에서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즉, 이스라엘에게 북한은 지구 반대편의 남의 나라가 아니라 당장 내 국민의 목숨을 노리는 무기를 대주는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론적으로는 그 연결고리가 이해가 갑니다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북한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먼 북한 땅에 물리적인 견제나 작전을 펼칠 수가 있나요? 그게 참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네,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소름 돋는 마치 스파이 영화 같은 실제 사건을 이 정보 분석 보고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에 뉴스를 도배했던 북한 용천역 기차 폭발 사건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죠.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탔던 특별열차가 지나간 직후에 역 전체가 날아가 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었잖아요. 당시 북한은 질산암모늄 비료 폭발 사고라고 발표했던 걸로 아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단순 사고였죠. 그런데 이 사고 현장에서 아주 지이한 시신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기이한 시신이요? 바로 12명의 시리아 핵개발 과학자들이었어요. 북한 용천역 폭발 현장에 왜 시리아의 핵물리학자들이 있었을까요? 와, 북한과 시리아가 핵 개발을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시리아의 핵무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의 원전을 폭격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기술의 원천이 북한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하는 정보계의 정설에 따르면 용천역 폭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시리아의 핵 개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북한 내부 깊숙이 침투한 모사대 비밀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한복판에서도 핵심 타깃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칠 만큼 한반도 정세에 목숨을 걸고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외교부의 분노가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북방 세력, 즉 하마스와 이란의 내러티브를 대변하는 듯한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국 내에 우리를 위협하는 북방 전체주의 축과 개를 같이 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엄청난 안보적 의구심을 가졌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외교는 시그널이잖아요. 동맹과 적군이 명확하게 갈리는 현대전의 양상에서 한국 지도층의 모호하거나 편향된 정보 소비는 국가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아찔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첩보와 지정학의 영역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들이 이 중동의 갈등을 에너지 경제의 관점으로도 강하게 연결짓고 있죠? 네, 경제 문제랑 뗄 수가 없죠. 아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든 말든 그게 당장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일 당장 우리 집 기름값,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다고요. 네, 피부에 확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중동 전쟁의 본질을 영토 분쟁이나 종교 갈등으로만 보면 반쪽만 보시는 겁니다. 저자들은 이 갈등의 핵심이 철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분석해요. 에너지 전쟁이요? 최근 10여 년 사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됐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중동 기름 없이도 에너지를 자급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 기존에 석유 패권을 쥐고 호령하던 이란과 중동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녹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란이 주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세계 에너지 물류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급소가 바로 페르시아만과 이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엄청난 비율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거든요. 아, 호르무즈 해협. 만약 이란 전쟁이 확전돼서 거기가 봉쇄되면 우리는 정확히 어떤 타격을 입게 됩니까? 우리는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그냥 경제의 심장이 멎는 수준의 충격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을 가진 석유 수출국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값선 원유를 사와서 정제한 뒤에 고품질의 휘발유, 경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파는 이 정제 마진 산업이 우리 수출 경제의 핵심 엔진이에요. 원자재가 안 들어오면 그 거대한 공장들이 올스톱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당장 국제 유가는 미친 듯이 폭등할 거고 원유를 사와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비용이 치솟으니 환율이 급등하죠. 와, 끔찍하네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 뛰잖아요. 내일 당장 주유소 기름값 오르는 건 시작에 불과라고요. 밥상 물가 폭등에 공장 가동 중단까지 연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들이 가치 기반의 실용 외교를 그토록 강조하는 거군요. 우리가 중립을 지킨답시고 이란이나 북방 세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명백한 자해 행위라는 논리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자들이 주장하는 현실적 실용 외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보호하고 글로벌 무역 항로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즉 자유주의 연대에 확실하게 발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네네. 바닷길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경제력 분석입니다. 지정학과 경제의 통유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방대한 문헌더미 중에서 저는 한 논문이 제시한 접근법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이스라엘과 이란, 러시아의 이 복잡한 현대전 구도가 단순히 21세기의 에너지 전쟁이 아니라 무려 2600년 전 구약 성경에 이미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는 신학적, 역사적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정 종교의 관점이긴 하지만 이들이 세계사를 해석하는 논리 구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정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죠. 이 자료들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과 예레미야 49장의 텍스트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성경은 이미 2600년 전에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이 러시아 등 북쪽의 여러 민족과 연합하여 하나의 북방 세력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잠깐만요. 그 이란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동쪽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북방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저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란의 지리적 위치는 동쪽이 맞지만 그들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핵심 배후가 러시아를 비롯한 극북 지역의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러시아 쪽이랑 묶여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 거대한 전체주의 동맹을 통틀어 북방 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49장을 보면 더 놀랍고 역설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엘람, 즉 이란의 왕과 지도자들을 멸하시지만 궁극적으로 끝날에 이르러서는 그 포로된 자들, 즉 억압받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지도자는 파멸시키지만 백성은 회복시킨다. 이게 현대 이란 상황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정권이 무너지는데 백성이 회복된다는 논리가 성립하죠? 이 자료가 주목하는 현실이 바로 이란 내부의 영적, 사회적 변화예요. 현재 이란의 신정일치 전체주의 정권은 자국민들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인권 탄압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뉴스에서 자주 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이 나라에서 역설적으로 지하교회를 통한 기독교 부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건 몰랐네요.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의 폭력성에 질린 이란 민중들이 은밀하게 자유와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자료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을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이란 백성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주려는 거대한 섭리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단순히 무기를 쏘고 기름값을 계산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자유와 억압이라는 철학적, 영적 차원으로 시야를 확 넓혀주네요.
네, 아주 스케일이 크죠. 그렇다면 이런 이념과 신앙이 얽힌 세계사적 대립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남았을까요? 이 문헌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의 건국 초기,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분석 자료들의 핵심 결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을 조명합니다.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독교로 회심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저자들이 주목하는 건 그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국가 생존 전력으로 발전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잖아요. 독재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평가가 갈리죠. 하지만 이 특정 논문들은 철저하게 그의 초기 외교 전략, 그중에서도 종교적 가치를 활용한 외교수를 독립시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기독교 정신과 국가 안보가 어떻게 연결되었다는 논리인가요? 당시 이승만은 무신론을 바탕으로 계급 투쟁을 강요하는 공산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중시하는 기독교적 가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거다 이거죠? 네. 따라서 쓰러져가는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고 믿은 거죠. 이게 6.25 선생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순간에 엄청난 외교적 힘을 발휘합니다. 1950년 당시 미국은 에티스 라인을 긋고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할 만큼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게 만든 게 단순한 지정학적 계산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은 이승만의 언어에 주목하는데요. 당시 미군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나 미국의 핵심 국무장관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인물들이 모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네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에게 우리가 총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단순한 거래를 제안한 게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가치를 저 무신론적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여기 한반도다.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핵심 지도부와 가치와 신앙의 동맹이라는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버린 거네요. 이 논리에 따르면 만약 대한민국 지도자가 그런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신 없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면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피를 흘려가며 그토록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맺어주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은 이 과정을 기적 같은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합니다. 그 굳건한 가치 기반의 동맹이 방패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잿더미였던 대한민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다룬 방대한 문헌들의 논리를 좀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왜곡한 제1야당 대표의 부주의한 가짜뉴스 포스팅, 이 작은 불씨가 비춰준 국제사회의 거대한 그림자는 참으로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게 많아지죠.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은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란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북방 전체주의 축과 자유주의 준영 간의 체제 대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결과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에너지 물류의 심장부를 통해서 우리 집 밥상 물가와 기업의 생존으로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저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무기화되고 진영이 양극화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눈앞에 작은 정치적 이익이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려 모호한 외교적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경제적 자해 행위라고요. 아주 따끔한 지적이네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 자유주의 연대와 확실하게 보폭을 맞추는 것만이 경제적으로도 또 성경적 섭리를 연구하는 이들의 시각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길이라는 것이 이 자료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치 뉴스와 경제 지표, 그리고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읽어내는 새로운 눈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상사도 결국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키려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수렴된다는 걸 확인한 참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거시적인 분석이 작지만 날카로운 통찰의 기준점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탐구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는 과거의 지도자가 굳게 믿었던 자유와 신앙의 가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안보와 경제적 방패를 만들어냈는지 그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조작된 가짜뉴스가 알고리즘을 타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교묘한 선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체주의가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늘 당장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워야 할 나만의 한미동맹, 즉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가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